예, 안녕하십니까. 알고파TV의 김성기입니다. 예, 오늘은 해양환경관리제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내용은 일반해양관리론 제3장에 나오는 내용이므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일반해양관리론 제3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는 과거에 1960년대 말부터 급격한 경제 개발을 이루면서 농촌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고 또한 연안 곳곳에는 공단이 개발이 되면서 간척 매립 사업이라든지 사회 기반 시설 조성이라든지 다양한 활동과 개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연안 지역의 지형도 많이 바뀌게 되면서 많은 공단으로부터 오염물질도 해양으로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의 내만들이 많이 오염이 되고 적조 발생이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며 또한 개발이 된 지역에서 연안의 침식이나 퇴적 등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안 지역의 산업화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변화가 생기면서 수질 환경이 악화되고 그 다음에 연안의 서식지나 산란장들이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산자원이나 생태자원도 많이 감소하게 되었고 빈번한 적조, 청조 등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이 연안 수질의 변화는 해양 오염으로부터 발생한 것입니다. 이러한 해양 오염의 큰 두 가지 원인은 하나는 육상으로부터의 오염 때문이고 하나는 해양 자체의 오염원으로부터 기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양 오염은 육상기인 혹은 해상기인 오염원으로부터 많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안 환경 변화 요인들을 우리들이 살펴보게 되면은 어떤 것들은 육상에서 어떤 것들은 해상에서 발생했는데 육상에서는 주로 인구 증가, 그 다음에 화석 연료의 사용, 그리고 특별히 그 오대강이나 이런 큰 강들을 통해서 하수를 방출함으로써 이것이 해양에 도달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환경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농업 용지에서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수로 모이고 또한 방류가 되어서 또한 이것이 바다로 흘러 들어감으로써 상당히 많은 오염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해상 자체에서는 해상의 해운이라든지 그 다음에 석유가스의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척 매립 지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로 연안 공간 개발, 그 다음에 어업 자원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남획이라든지 어구 어망 등의 이런 것들이 쓰레기화되어서 해상에서 해상 오염원으로 이렇게 오염을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육상기인 오염은 전체 해양 오염의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강과 하천에서 기인해서 육상에서의 여러 가지 생활하수나 공단의 폐수, 쓰레기 등이 많이 나옴으로써 그렇게 해서 이것들이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를 오염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해양 오염의 주요한 부분들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해상기인 오염은
가지수는 많지만은 주로 선박 활동이나 어업 활동이나 기타 해양의 여러 가지 시설로부터 나오는 이런 오염원들이 해상기인 오염으로서 작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오염원이 육상에 있었기 때문에 육상 오염원을 어떻게 차단하느냐, 즉 공단의 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아니면 생활하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축산 폐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문제들이 바다의 수질 오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런 육상의 그 오염원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전체 바다를 얼마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관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UN 환경 프로그램, UNEP라고 하는데 이런 데에서도 GPA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육상기인 오염을 조사하고 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는 그러한 대책을 국제적으로도 조사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육상기인 오염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차단하느냐 하는 것이 해양 오염을 방지하는 주요한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해양 환경의 관리는 통합적 관리가 요망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연안을 이용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이러한 기능에는 반드시 깨끗한 연안 환경이 필요한데 육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오염이 부화되고 그 다음에 연안의 도시들이 밀집되어서 개발이 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키고 환경에 특히 악영향을 미치고 기후변화와 또 여러 가지 연안 재해들이 발생하면서 이것들이 뒤섞여서 해양 오염을 가속화시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요인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야만 실질적으로 연안의 오염이 감소되고 그렇게 해서 지속 가능한 연안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블루벨트, 여러 가지 환경관리 해역을 지정한다든지 그 다음에 만별로 수질오염 총량 관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관련되는 생물의 모니터링, 그 다음에 연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유독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통합해서 관리하는 그런 통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통합관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양 환경의 오염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호란 말,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연안 환경 보호도 여러 환경에 대한 공격자로부터 그 환경을 잘 지키고 방어하는 그러한 행위를 연안 환경 보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존도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해양 환경 보존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해안 환경을 적절하게 잘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유지에 관련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아까 말씀드린 육상이나 연안이나 해상의 오염원 공격으로부터 해양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고 보존하는 행위, 이런 것을 연안 환경 보전 관리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홍기훈 등은 구체적으로 연안 환경 오염 행위란 인간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해양 상물 자원이나 해양 생물에 대한 손상, 감소 등과 같은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물질이나 에너지를 강어기를 포함한 해양 환경에 들어오는 행위, 이렇게 해양 환경 오염 행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 해양 환경 관리의 관건은 이러한 해양 환경 오염 행위를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하고 통제하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엔 해양법 협약도 오염을 상태가 아닌 행위로 규정하고 이 오염 행위를 방지하고 줄이고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규율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오염 현황을 보면은 전 세계 해양의 41%가 인간의 활동으로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전 세계의 3대 해양 오염지는 영국의 북해 주변과 미국의 남쪽 멕시코만 지역 및 카리브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한중일이 둘러싸고 있는 동북아의 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바다의 환경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의 오염들을 보게 되면은 특별히 남해 지역과 서해 지역의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역들에 대한 오염 관리를 어떻게 적절하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해역의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2012년도까지는 주로 COD를 기준으로 연안의 수질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리터당 화학적 산소 요구도, Chemical Oxygen Demand라고 해서 1리터당 몇 g의 산소가 필요한지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수질 오염을 측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이후부터는 새로운 개념의 워터 퀄리티 인덱스를 도입했습니다. WQI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기존에 여러 가지 그 수질을 측정하는 항목들 중에서 5가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영존 산소 농도, 식물성 플랑크톤 농도, 그 다음에 투명도, 그 다음에 질소, 인, 이와 같이 수질에 중요한 5가지 지표를 뽑아서 만든 것이 WQI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등급으로 갈수록 수질이 악화되는 것이고 1등급 쪽으로 갈수록 수질이 양호해지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3년간의 그 수질 자료 평균 데이터를 보면은 2014년도에는 5등급도 보이는데 2016년도에 오게 되면은 5등급은 거의 보이지 않고 1등급과 2등급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늘어나서 수질이 대단히 양호해진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또한 등급 지역별로 나타낸 것이 다음 그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도인 2016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에 1, 2등급은 상승하는 편이고 3등급은 약간 하향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4, 5등급도 하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해양 수질 동향이 지수가 바뀜으로써 표시되는 방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해양 수질 변화를 다시 한번 5개년도를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은 좌측 그림에는 1, 2등급만 가지고 표시를 해본 겁니다. 5년간 1, 2등급이 다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반면에 4등급, 5등급은 중간 연도인 2014년까지 늘어나다가 그 이후로는 대폭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부터 16년까지 수질이 상당 부분 양호하게 개선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WQI 인덱스를 산정해 내는 데는 전국의 연안 수질 조사 정점에서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정점별로 수질 등급을 표시한 것이 그림에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갈수록 오염도가 심해지는 것이고, 파란색으로 갈수록 오염도가 낮고 깨끗해진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2016년도가 좌측에 나타나 있고 2017년도가 우측에 나타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연안의 수질이 1, 2, 3등급 내에 들어있어서 상당히 양호한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요한 그 항목별로 추세를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보았을 때 수질과는 관계없지만은 이 수온은 97년도에 14.7도에서 2014년도에는 15.2도로 0.5도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염분도와 수소이온 농도, 그 다음에 용존 산소량,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죠. 또한 COD도 그렇게 큰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총질소나 총인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로 질소나 인은 육상에서 내려오는 영양물질로부터, 특히 이제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많이 이제 나오는 물질들인데, 이것들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적조라든지 부영향을 통해서 적조라든지 이런 것에 이제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또한 부유물질이 20mg 정도에서 10mg 정도로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안에 부유물질 양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투명도는 그렇게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항목별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환경관리법에 의거해서 환경 보존을 해야 될 가치가 있는 그런 그 해역들은 환경보존 해역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관리해역은 오염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특별관리해역으로 해서 이 오염 가능성을 낮추고자 노력하는 그런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이 지정이 돼서 그렇게 해서 특별히 오염이 취약한 지역들이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서 지정이 되고 관리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제4차 해양환경 계획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연말에 바뀌어서 내년부터는 제5차 해양환경 계획이 시행이 되겠죠. 그래서 제4차 계획에서는 우리나라 수역을
몇 개 구역으로 지역마다 나눠서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동해에 2개 구역, 서해에 2개 구역, 그 다음에 남해 제주도 쪽에 1개 구역 해서 총 5개 구역으로 나눠서 그렇게 해서 해양 구역별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양환경관리법 제8조에 의해서 이와 같은 구분을 짓고 각 지역의 그 해수 수질 기준을 수립해서 이에 따라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체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해양 환경을 관리하는 체제 중에서 중요한 것은 법률이라고 또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이 있어야 예산도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기구도 만들거나 정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 모든 이러한 관리의 기본이 되는데, 특히 해양 환경 쪽에서는 해양 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이것이 이제 2017년도에 제정이 돼서 기본법으로서 해양 환경 보전과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그 다음에 수립, 추진 체계 이런 사항들을 규정을 해서 합리적으로 해양 환경이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1장에서 해양 건강성 평가, 해양 생태계의 보존 및 관리, 그 다음에 오염 물질의 해양 유입 등의 관리, 그 다음에 오염 원인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오염 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오염 원인자 책임의 원칙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장에서는 해양 환경 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환경 기준의 설정과 유지, 그 다음에 해양 환경 관리 해역의 지정, 그 다음에 해양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해양의 환경질을 평가하는 문제, 그 다음에 해역 이용의 영향평가 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환경정보의 통합적인 관리나 그 다음에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국제협력의 촉진, 그 다음에 해양환경교육의 진흥과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측에서는 해양환경보전협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본이 되는 해양환경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 밑에 하위법으로서 해양환경관리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기존에 선박이 가다가 충돌하거나 난파되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다루던 해양오염방지법이 발전적으로 2008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해양환경관리법으로 되면서 선박 위의 각종 오염과 시설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으로 재탄생을 한 법안입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이 법을 이제 가지고 여러 가지 해양환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총칙이 있고 2장에서는 해양환경의 보존관리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환경의 조사나 해양환경관리 해역의 지정 등이 가능한데, 특히 15조에서 아까 말씀드린 환경보존해역이나 특별관리해역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환경 개선을 위해서 오염행위자들에게 대해서 부담금을 지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제3장에서는 각종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오염물의 방출을 금지하고 육상 폐기물도 적정하게 폐기하지 않으면 배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오염 방지 관련 활동들을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박에서의 해양오염 방지, 그 다음에 해양시설에서의
해양오염 방지, 그 다음에 오염물질의 수거 및 처리, 그 다음에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조사 등을 제3장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장에서는 해양에서의 대기오염 방지, 그 다음에 제5장에서는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6장에서는 실제로 해양오염이 이루어져서 특히 선박기 내에서 오염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어떻게 방제를 하느냐 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업무는 대개 해양경찰청에서 방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청으로 이 방제 업무를 위임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장부터는 해양환경관리업, 그 다음에 해양오염 영향조사, 해역이용협의, 그 다음에 해양환경공단을 통해서 오염을 관리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관련 보칙과 벌칙, 그 다음에 부칙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법들이 총칙으로부터 시작해서 중심 내용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보칙과 벌칙과 부칙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들이 많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해양환경 관리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구체적으로 해양 오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 지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오염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할 수 있는가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 사례 지역은 마산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산만의 연안 오염과 그 다음에 거기에 적용된 연안오염 총량관리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산만에 적용된 연안오염 총량관리 제도는 70년대부터 일본 동경만과 이세만, 오사카만, 그리고 세토네해 등에서 도입을 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러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 지역에서는 육상에서 많은 하수나 오폐수들이 이 배출될 때 일정한 농도로 배출 농도, 기준 농도를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실제로 많은 양이 거의 반폐쇄적인 만 지역에 배출이 되게 되면은 오염 물질이 실제로 만의 이 환경 처리 용량을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출 농도로만 관리하게 되면은 실제로 만 전체에 오염 물질이 쌓여서 만의 적정한 환경 처리 용량을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꾸로 만의 전체 오염 물질 처리 용량을 계산을 해서 이 용량에 맞추어서 각 배출원에게 이 용량을 배분해서 그 이상으로는 배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배출 총량 규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만에서는 이러한 전체 환경 용량을 고려해서 그래서 이것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 결정된 것을 배출원별로 분배해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연안오염 총량 관리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런 오염 총량을 계산해서 결정하고 또한 이것을 여러 배출원에게 나눌 때 상당히 배출처에서는 이것을 많이 받으려고 경쟁적으로 또한 경쟁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배출원별로 적정하게 분배하느냐 하는 것이 이 제도의 관건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배출원별로 실제로 그렇게 배출을 했는지 하는 통제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마산만을 비롯한 이러한 만지역들의 연안오염 총량 관리 제도는 1982년부터 환경청 고시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에
부산, 울산, 광양만, 진해만 등 4개소가 오염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염 총량관리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것은 1995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들어서는 시와 인천 등이 포함돼서 5개소로 확대 지정이 되었습니다. 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10여 년 후에 2014년도에 수질을 보게 되면은 처음에 COD 기준으로 2.59를 나타내던 수질 평균이 나중에 2014년도에 가면은 1.70으로 상당 부분 개선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효과는 시화호나 부산 연안 등에서도 상당히 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2 이하로 2mg 이하로 되게 되면은 수용도 가능하고 해수욕도 이제 적합하며 음용수와 이런 것도 적합한 단계에 점차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만들이 이러한 수질 관리 노력에 의해서 상당 부분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마산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마산만은 진주만에서도 훨씬 더 내만 쪽으로 들어간 지역입니다. 폐쇄 중에, 반폐쇄 중에서도 굉장히 거의 폐쇄 해역에 가까운 그런 오염 취약 지역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20세기 초기에 이 마산만은 시인 노산 이은상의 고향으로서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이은상은 이 가고파란 노래를 지었습니다. 작사를 했고요. 김동진 씨가 여기다 곡을 붙였죠. 그래서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푸른 물 눈에 보이네, 이렇게 이제 노래를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1960년대 말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즉 오염되기 이전에는 마산만도 제법 아름다운 남쪽 바다였는데 60년대 말부터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엄청나게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1970년대 초부터 마산 수출자유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많은 국내의 업체들이 이 수출자유 지역에 들어와서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고, 또 그 옆에 창원공단을 매립을 통해서 가동을 해서 LG나 두산중공업 등 큰 중공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단들이 들어오면서 많은 오염물질들을 그대로 바다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수종말 처리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마산만 전체가 악취가 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수산물들이 죽어서 떠오르게 되고 엄청난 환경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악취, 오염물질에 의한 악취 때문에 그 지역에 있던 가포 리조트가 폐쇄되고, 또한 그 리조트에 있던 해적종도 1970년도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수산물은 어획 금지가 79년도부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81년도부터는 대규모 적조가 발생해서 많은 어패류들이 죽게 되는 죽은 바다로 공식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산만 앞쪽에 있었던 진해만의 대구 산란장에도 너무나 오염이 심했기 때문에 동해바다로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대구들이 이 진해만으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구 산란장으로 유명했던 진해만의 대구는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구가 멸종되다시피 하게 되었죠. 그래서 대구의 그 가치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마산만에 이와 같이 오염이 되는 변화 추세를 보게 될 때 특별히 매립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좁은 만 내에서 매립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바다의 면적이 줄어들게 되겠죠. 일제 때만 해도 10,000평 이상 서너 곳에서 매립이 되었고, 그리고 1965년 이후부터 5만 평, 6만 평, 50만 평 등 이러한 수출 공단, 그 다음에 마산의 서항, 그 다음에 마산의 수정만, 그 다음에 제2부두 등 이러한 항만 지역 매립으로 전체 마산만의 44%가 육지로 바뀌면서 수역이 줄어들게 되니까 당연히 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환경 용량은 대폭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 바다에는 해저에 냄새나는 오염물질들이 쌓이게 되고 중금속도 쌓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산소가 모자라게 되는 빈산소 수기가 형성이 되면서 수산 동식물들은 절대 자랄 수 없는 그런 지역들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산만 오염 총량 관리 지역으로 시작되던 2005년 당시에 감사원이 내놓은 남해안 어장 정화사업 추진 실태 점검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산만으로 흘러드는 산호천 등 하천 9개가 모두 5등급을 초과하고 있다. 5등급을 초과하게 되면 농업용수로도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악의 등급들을 하천들이 드러내고 있고, 심지어는 일부에서는 공단에서 나온 구리 등 중금속 오염도 심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저 밑바닥에 있는 곳에서는 산소도 부족하고 다양한 오염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마산만에 대해서 이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마산만 이외에도 부산연안이나 울산연안이나 광양만, 그 다음에 시화호, 인천연안 이런 데에도 이제 만 전체에 배출 총량 관리제가 시행되게 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시험적으로 해본 것이 마산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산만의 연안오염 총량 관리 제도 도입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산만은 진해만에서도 또 깊숙이 들어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실제로 1982년에 특별관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2005년부터 연안오염 총량 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착수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관리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포함을 수립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이 이미 제시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산만 지역은 깊숙이 들어간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거제나 광양보다 외해와의 해수 교환율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최대 폭이 5km밖에 안 되는 그러한 반폐쇄성 내만 해역입니다. 그래서 외해의 바닷물이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환경 개선이 육상 오염 통제로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 수질이 개선되기 어려운 그런 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산만에 이러한 오염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오염 총량 관리 해역은 마산만 전체 특별관리 해역의 50%에 해당하는 70.9제곱킬로미터가 지정이 되어서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산만 오염 총량 관리제는 이와 같은 준비 과정을 거쳐서 2007년부터 전국 최초로 연안오염 총량 관리제가 최초로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염 총량 관리의 주체가 되는 것은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간산학협의체였습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산업계, 학계가 참여해서 전체적으로 합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산만 민간산학협의회는 각종 기관들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협의회 사무국을 운영을 초기에 했고요. 2008년부터는 경남대학에서 이를 인수해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민간산학협의회에서 같이 모여서 전체 오염 총량을 목표를 정하고 얼마만큼 감축할 것인가도 같이 설정을 하고, 또 어떻게 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계획들을 합의하고 조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교육과 정화활동들을 같이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30회 이상의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열었고 126회의 지역 역량 강화와 교육 홍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른뿐만 아니라 지역 청소년과 또 일반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생태 답사라든지 바다날 행사라든지 그 다음에 쓰레기 정화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하고 그리고 오염원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같이 했으며 오염에 대한 유입실태 점검과 그 심각성에 대해서 같이 일깨우는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오염을 줄이고 배출원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마산만 내에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창원시로 통합이 되었는데 그 전부터 최종 배출 부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시간에 할당을 하고 또 이것을 또 각 시내에 있는 배출원별로 나누는 일들을 또 시에서 협조를 하고 그렇게 해서 10주년이 되는 15년 경에는 10주년 세미나도 같이 열었습니다. 그 사이에 COD 기준으로 마산만의 수질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표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산만의 오염 총량 관리 결과를 보게 되면은 1차에 COD 기준 2.5mg, 그 다음에 2차에서는 2.2mg, 좀 전에 나왔던 것처럼 이미 2.2mg은 달성이 됐죠. 그리고 3차의 수질 목표는 2.1mg 정도로 해서 수용이 가능한 수준까지 하도록 이렇게 합의를 보고 실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마산만의 오염 총량 관리제는 상당히 성공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멸종됐던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연안에서 확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역시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라든지 그 다음에 멸종위기종이었던 붉은발 말똥개, 그 다음에 물수리, 말똥가리, 흰목 물대새, 검은머리 갈매기 등 상급 천연기념물 보호조들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 변화가
긍정적으로 이 마산만 지역에서 잘 관찰이 되고 있다는 것이 오염 총량 관리 제도 시행 이후에 10년 만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긍정적인 결과로서는 진해만에 그동안에 사라졌던 대구들이 많이 돌아온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대구가 많이 잡히지 않았었는데 특별히 2005년도 이후에 총량관리 도입 이후에 상당히 많은 대구가 진해만 일원에서 잡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해만의 환경도 엄청나게 개선되었다는 것을 이러한 대구의 어획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지역의 그 환경연합에서는 해안가의 그 개발 계획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하수종말 처리장을 좀 더 시설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추진 중인 인공섬의 추가 매립을 금지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목표 수지를 달성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마산만 오염 총량 관리 계획은 상당한 성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오염 총량 관리 제도를 도입한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일본을 제외하고는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산만은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관련 민간 산학에서 몇십 회에 걸쳐서 모여가지고 끊임없이 회의를 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했던 이런 것들이 하나의 결실로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오염 행위를 규제하고 적절하게 통제하고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산만에 이어서 제4차 해양환경종합계획에서는 다른 4개 특별관리해역에도 이러한 현안오염 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단계에서는 수질환경 악화를 대비해서 COD와 총인, 그 다음에 총질소, 총인을 통제하는 그러한 방안으로 확대되고 있고, 대상 해역은 시아오와 부산 연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이후에는 제2단계로서 울산 연안과 광양만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지역들은 중금속이 많이 나오는 그런 산업단지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질 환경 개선에 있어서 중금속과 유해화학 물질 등을 추가적으로 더 집어넣어서 이러한 중금속과 유해화학 물질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바뀌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들이 얼마큼 잘 시행됐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10년이 지나게 된 올해 말이나 내년쯤에는 평가가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들으신 분들 중에서 제가 내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들으신 내용을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알고파TV의 김성기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